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학을 강의하는 김철입니다. 한 주간의 학습 내용을 문제로 확인해보는 주간 행정학 그 5번째 시간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이제 5번째 손가락이 딱 펴지는 회차가 됐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게 얼마나 갈 수 있을지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었는데 벌써 5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추석 연휴로 인해서 한 주 수업을 안 했고 이제 우리가 2주 만에 다시 만났는데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제 정책 이론에 대한 내용들을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 정책 평가와 정책 변동 그리고 기획과 관련된 정책 이론의 마지막 부분의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10문제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푸는데 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을 얼마만큼 제대로 아느냐 하는 거예요. 뭐 내가 지금 공시 처음 준비를 하든 아니면 제시를 하든 제시 준비를 하든 어, 지금 상황에서는 내가 이 내용을 처음 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는 거니까 슉슉슉 풀어가지고 점수 팍팍팍 맞고 이런 게 지금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차근차근히 여러분들이 이것은 왜 답이고 저것은 왜 답이 아닌지 이걸 좀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짚고 넘어가시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어, 다음 주에 이제 문제 그 답안지나 뭐 이런 것들을 뭐 드립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그 답안지나 해설 내용을 보기 전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 답안과 해설을 조금 정리를 해 나가실 수 있어야 돼요. 나중에 제가 드리는 거는 그것에 대한 점검 차원으로 활용을 하셔야지, 제가 드리는 내용들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그냥 모아만 두신다고 해서 여러분들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가고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삼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지금 이제 10문제 같이 풀어보고 나면 그 10문제도 여러분들의 힘으로 한번 해설집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굉장히 여러분들 그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1번입니다. 다음 중 정책 평가 시 평가성 사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평가성을 사정한다라고 하는 건 어떤 거였어요? 이 사업이나 이 기관이 평가를 받을 만한 기관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결정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업이 평가를 받을 만한 사업이냐, 지금 평가를 받아서 더 나아질 수 있는 거냐, 아니면 그냥 뭐 평가를 받고 안 받고가 의미가 없는 그러한 사업들이냐. 그래서 우리가 그때 이제 예시로 드렸던 거는 그 지자체의 장학재단 사업 같은 것들 얘기를 했었죠. 그거는 뭐 평가를 받는다고 해서 뭐 금액이 더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뭐 뭐 일거리가 뭐 수요가 더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수요를 우리가 이제 정하는 거기 때문에 많이 조금 달라진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이 평가성 사정을 하기 위해서 살펴보는 내용들이 이제 뭐 몇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가 이제 기능성이었죠. 그러니까 이것이 기능성이라고 하는 거는 평가를 받을 만한 준비가 돼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살펴봤던 것이 이제 소망성과 유용성이었어요. 소망성이나 유용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를 이 평가를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더 개선이 될 수 있는지, 또 정책 성과가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한 세 가지 요소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평가성을 사정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골라라 그랬으니까 일본에서는 여기서는 실현 가능성이 없죠. 그죠? 그러니까 실현 가능성이 있냐 없냐의 문제는 평가 때 보는 것이 아니라 정책을 결정할 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문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은 평가성 사정 기준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1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다음 2번 문제입니다. 정책평가의 인과성 추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정책평가의 인과성 추론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드렸었죠. 이게 이제 어, 그 정책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그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찾는 것만큼 굉장히 중요한 것은 없다. 그래서 인과성 추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도 앞에서도 이 인과관계가 정말 뚜렷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몇 번이나 강조를 했었는데 그 인과성 추론의 원칙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공변성, 순차성, 그리고 비허위성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그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은 분명히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1번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1번입니다. 순차성은 정책 목표 달성은 정책 수단 시행보다 시간적으로 우선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 지금 정책 목표 달성이 정책 수단 시행보다 시간적으로 우선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순차성이라는 건데, 자, 요거는 이제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정책 수단을 시행하는 것이 시행이 돼가지고 목표가 달성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인과성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정책 수단 시행이 목표 달성보다 시간적으로 우선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1번의 내용은 반대로 지금 이루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이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정책 목표 달성과 정책 수단 시행, 여기 이제 위치가 바뀌어 있어야지 맞을 것 같습니다. 다음 2번 보죠. 공변성은 정책과 목표는 모두 일정한 방향으로 변화해야 함을 의미한다. 네, 맞는 얘기죠. 그죠? 모두 일정한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 동시 변화성이라고도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고요. 다음 3번. 비허위성은 정책 이외 다른 요인이 목표 달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함을 의미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딱 그 정책 수단과 정책 목표 간의 관계만을 가지고서 평가할 수 있어야 된다. 다른 요인이 이 목표 달성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 이런 관계를 우리가 이제 허위 관계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한 허위 관계가 나타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 강조를 드렸었습니다. 다음 4번.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현대사회 성격은 인과성에서 발생하는 허위 관계를 완전히 제어하기 어렵다. 이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린 내용이죠. 그러니까 요즘에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이 허위 관계를 완전하게 제어하기 어려워서 비허위성이라고 하는 것은 100% 보장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비허위성을 얼마만큼 최소화시키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따라서 2번의 정답은 여기서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를 잘 읽어보셔야 되죠. 그러니까 순차성은 정책수단 시행보다 정책 목표 달성이 시간적으로 우선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다음 3번입니다. 정책평가의 변수 중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 상관관계를 축소, 과장하게 만드는 변수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그랬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 제3의 변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제3의 변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선행변수, 매개변수, 그리고 허위변수, 억제변수, 혼란변수, 왜곡변수, 구성변수 이러한 여러 이제 변수들에 대한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가운데서 이제 선행 변수는 독립 변수의 실행에 앞서서 실행이 돼서 독립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변수라고 말씀을 드렸고 다음에 매개 변수 같은 경우에는 독립 변수의 영향을 받아서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니까 독립 변수의 결과이자 종속 변수의 원인이 되는 그러한 변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뒤이어서 나오는 허위 변수, 억제 변수, 혼란 변수, 왜곡 변수, 구성 변수 같은 경우에는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양측에 똑같이 영향을 미쳐서 그 둘의 관계를 왜곡하는 그러한 변수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3번의 보기에 나와 있는 이 4개의 변수는 전부 다 그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양측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변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자, 그럼 1번 봅니다. 왜곡 변수 그랬는데요. 왜곡 변수라고 하는 것은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간의 실제 관계를 정반대로 나타나게 하는 변수를 왜곡 변수라고 얘기한다. 다시 말해서 지금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간의 관계, 그 관계가 거꾸로 종속 변수가 독립 변수이고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인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 만드는 변수를 왜곡 변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 뭐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는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 이게 거꾸로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는 이러한 상황으로 보이게 만드는 이러한 변수가 왜곡 변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1번은 아니죠. 자, 다음 2번 허위 변수입니다. 이 허위 변수는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간의 관계가 실제로는 상관관계가 없는데 마치 상관관계가 있는 것처럼 포장이 된 이러한 변수를 우리가 허위 변수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 허위 변수는 이해를 하시면서 억제 변수하고 같이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 것이 허위 변수는 상관관계가 없는데 있는 것처럼 보이는 변수인 거고 억제 변수라고 하는 건 실제로 상관관계가 있는데 없는 것처럼 왜곡하는 그러한 변수다. 그래서 허위 변수와 억제 변수는 조금 같이 세트로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3번의 혼란 변수라고 하는 것은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간의 관계를 이제 과장하거나 축소하는 변수를 우리가 혼란 변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따만한 상관관계가 있는데 이따만큼 상관관계가 있는 것처럼 또 이따만큼 상관관계가 있는데 이따만큼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만드는 변수를 혼란 변수라고 얘기한다. 따라서 지금 여기 3번에서 설명하고 있는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축소 또는 과장하게 만드는 변수는 혼란 변수다. 3번이 여기서는 정답이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 변수, 제3의 변수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올해도 시험 문제에 나왔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뭐 논리적인 내용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여러분들이 그 의미나 개념들을 좀 분명하게 알아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잘 정리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4번입니다. 성과 측정을 위한 논리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이 성과 측정을 위한 논리 모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 교재에서도 5가지를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투입 지표, 활동 지표, 산출 지표, 결과 지표, 그리고 영향 지표 이렇게 이제 5가지가 있었습니다. 원론적인 이제 논리 모형에서 제시했던 투입, 활동, 산출, 결과 여기에 이제 영향이 이제 포함이 된 내용인데 그만큼 이제 결과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자, 1번부터 보시죠. 활동 지표는 사업 추진 단계별 진행 목표 달성 여부를 나타내는 지표로 사업 진행률, 참여율, 공사 진도 등이 해당된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사업 진행률, 참여율, 공사 진도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 사업의 활동 여부들을 알 수가 있겠죠. 1번 맞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2번 산출 지표는 사업을 통해 가시적으로 드러난 1차 성과로서 업무 성과 향상률, 질병 감소율 등이 해당된다 그랬는데 이 산출 지표는요 가시적으로 드러난 결과예요. 가시적으로. 그래서 1차 성과니까 딱 그 목표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수치상으로 나오는 계량적인 이 지표들이 산출 지표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업무 성과가 얼마나 향상이 되었는지, 질병이 얼마가 감소가 되었는지 이런 향상률이나 감소율 같은 경우에는 1차 지표를, 1차 성과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도출이 되는 2차 성과에 해당이 돼요. 따라서 이것은 산출 지표라고 보기보다는 결과 지표, 아웃컴을 따져오게 되는 결과 지표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번은 이거는 결과 지표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다음 3번. 투입 지표는 사업에 투입된 시간, 비용, 노력 등의 적합성을 의미하며 예산, 조직 및 인력 규모, 투입 장비량 등이
해당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투입 요소와 관련된 지표가 투입 지표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나 인력이나 장비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해당이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3번도 맞는 이야기가 되겠고, 다음은 4번. 영향 지표는 사회에 미친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효과로 국가 경쟁력 등이 해당된다 그랬는데, 이 영향 지표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성과 측정을 위한 지표 가운데서 영향 지표 같은 경우에는 그 해당된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 이것이 이제 영향 지표에 해당이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4번도 맞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여기서는 잘못된 걸 골라라 그랬으니까 2번이 여기서는 틀린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업무 성과 향상률이나 질병 감소율 이런 것들은 결과 지표에 해당이 된다. 각각의 지표들 예시 같은 것들은 교재에 나와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내용들을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정답이 그래서 여기서는 4번의 정답은 2번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5번입니다. 다음 보기 설명에 해당하는 정책 변동 모형은 그랬어요. 그래서 보기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보기 내용 보시죠. 사바티어, 젠킨스 등이 주장하였다. 다음 두 번째, 10년 이상 오랜 기간을 통해 정책 변화를 이해한다. 10년 이상 오랜 기간이 걸렸다라고 하는 이야기 딱 들었으면 일단은 좀 이해가 좀 많이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도 답이 딱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세 번째, 신념체계에 기초한 지지연합의 상호작용과 정책학습, 정치체제 변화와 사회 경제적 환경 변화로 정책이 변동된다고 주장한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 정책 변동 모형 같은 경우에는 우선 단절 균형 모형 가운데 있었던 하나의 정책이죠. 그러니까 단절 균형 모형을 설명하면서 그 단절 균형 모형은 이제 정책 지지 연합 모형과 정책 패러다임 변동 모형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가운데서 이제 10년 이상 오랜 기간을 통해서 정책 변화가 이행이 되는 것은 정책 지지 연합 모형에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정책 패러다임 변동 모형이라고 하는 거는 정책 목표, 정책 수단, 그 다음에 정책 환경, 이 세 가지 요소들 가운데에서 목표와 수단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함으로 인해 가지고 나타나는 정책의 변동, 이것을 이제 정책 패러다임 변동 모형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다음에 이제 그 전통적 정책 변동 모형과 단절 균형 모형에 대한 차이, 이런 것들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전통적 정책 변동 모형 같은 경우에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일정한 수준에 이르렀을 때에 이제 정책이 비로소 변화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가정하고 설명하는 그러한 모형이 전통적 정책 변동 모형, 점증주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다음에 단절 균형 모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책이 그렇게 뭐 변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아주 안 변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엄청나게 큰 충격파를 던져주는 그런 어떤 단절의 상태, 그리고 그 단절의 상태에서 다시 일상적인 상황으로 돌아가게 되는, 평상심을 찾게 되는 균형을 이루는 상태, 이런 것들을 거치게 되면서 정책이 변동한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이제 정책 지지 연합 모형과 정책 패러다임 변동 모형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물론 단절 균형 모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단절 균형 모형은 정책 지지 연합 모형과 정책 패러다임 변동 모형을 전부 다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그 보기에 있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답을 찾아라. 그러면 2번의 정책 지지 연합 모형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5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것 확인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보기에서 제시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이것을 이제 우리가 좀 다르게 짚어 나가면은 정답을 찾는데 그렇게 어려움은 없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5번의 정답 2번이 되겠네요. 하재누리 행정학은 카카오톡 채널로 여러분들과 소통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는 QR코드를 촬영해서 하재누리 행정학 카카오톡 채널의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공무원 시험을 위한 다양한 행정학 컨텐츠를 우리 여러분들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했던 주간 행정학은 물론
앞으로 살펴보게 될 여러 가지 기출 문제들에 대한 내용들도 또 수업에서 다루지 않는 여러 가지 행정학과 관련된 이야기들 카카오톡 채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행정학을 공부하면서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또 질문하고 싶은 내용들 있으시면 카카오톡 채널 안에 대화창을 통해서 여러분들 질문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6번입니다. 정책 갈등의 원인 중 이해관계에 의한 충돌에 대한 설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정책 갈등의 원인은 두 가지로 나타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해관계에 의한 충돌이나 가치관이나 규범의 차이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 바로 정책 갈등인데,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해관계에 의한 충돌에 대한 설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무엇냐 하는 거죠.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정책이 발생시키는 재산권 손실과 미래 가치 보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일련의 대안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권 손실, 미래 가치 보전.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권한도 잃으면 안 되고 앞으로 얻게 될 그러한 어떤 가치들도 손해를 보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 이게 이제 이해관계에 입각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죠. 1번은 맞는 얘기 같고요. 다음 두 번째. 정책 수능을 위해 다수 이해관계 집단의 지속적 또는 일시적 행위를 유도하기 위한 의도로 발생한다. 그랬습니다. 이 내용도 이해관계에 의한 충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죠? 다음 세 번째. 현 시점의 경제적 가치 보상뿐만 아니라 미래 가치 보장, 명예의 제공 등을 포함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해관계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 이해관계에 국한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정치적인 이해관계나 사회적인 이해관계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도 맞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 4번. 행정의 공개성, 투명성, 정책 대상 집단의 재산권 보호 등에 관한 갈등이다. 이거는 이제 추구하는 규범이나 가치와 관련된 내용이지, 이거는 이해관계하고 그렇게 맥락이 같아지지는 않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4번 같은 경우에는 가치관이나 규범의 차이에 의한 정책 갈등인 것이고, 지금 이해관계에 의한 정책 갈등은 1, 2, 3번의 내용이 해당이 된다. 따라서 해당되지 않는 것을 골라라 그랬으니까 여기서는 4번이 정답이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7번입니다. 유인과 규범을 기준으로 한 정책 갈등 관계 모형 중 갈등이 사소한 차원에서 관리되어 순조롭게 진행되는 모형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이 진행이 되는 데 있어서 갈등이 나타나기는 하는데, 이 갈등이 유인도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규범도 굉장히 강한 경우에는 서로 이제 목적이 같잖아요. 목적이 같으니까 이제 어떻게 돼? 이제 하기 싫어도 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당위성에는 서로 이렇게 조금 동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막 그런 것 때문에 막 이렇게 좀 뭐,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이렇게 그 궁시렁궁시렁 될 수는 있어도, 궁시렁궁시렁 될 수는 있어도 결국에는 그 같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앞으로 나가는. 그래서 왜 우리 그 짐 같은 데서 이렇게 그 퍼스널 트레이닝 할 때 그 트레이너하고 이 다이어트를 하겠다, 운동해서 이제 좀 몸을 좀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하고 이제 맨날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어제 뭐 드셨어요? 뭐 운동 몇 시간 하셨어요? 뭐 드셨어요? 그랬는데, 저 김밥 먹었어요. 그랬다가 저도 되게 한번 욕 먹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이런 것도 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이거 잘하고 있는데, 5개 더. 그러면 막, 싫어요. 막 그러면서 5개 더 하고 막 이러잖아. 음. 왜 자꾸 괴롭혀요?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미워하고 막 그래도. 그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기 싫은 거 이제 해야 된다. 억지로 하도록 누구는 해야 된다 그러고 나는 하기 싫어 막 이렇게 얘기는 해도 이게
목적이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규범도 굉장히 강하게 잡고 있던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루겠다는 유인도 굉장히 강한 상황인 거죠. 그 상황에서 나타나는 정책 갈등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인도 강하고 규범이 강한 상황에서 나타나는 갈등, 이거는 협력형 정책 갈등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럼 1번부터 봅니다. 혼란형 정책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유인이나 그 규범이 모두 약한 경우에 나타나는 정책 갈등인 거고요. 다음에 소극적 정책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유인은 강하지, 규범은 강하지만 유인이 약한 경우에 나타나는 정책 갈등이고, 적극적 정책 갈등은 반대죠. 유인은 강한데 규범이 약한 경우에 나타나는 정책 갈등이다. 그래서 지금 갈등이 사소한 차원에서 관리되는 그러한 정책 갈등은 협력형 정책 갈등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정답이 3번이 정답이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8번입니다. 허드슨의 기획 유형 중 강자에 대한 약자의 이익 보호를 강조하는 기획 유형은 그랬습니다. 허드슨의 기획 유형은 시타라 그래서 5가지의 유형이 있었죠. 총괄 기획, 점진 기획, 교류 기획, 창도 기획, 급진 기획, 이렇게 5가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총괄 기획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기획을 의미한다. 그렇게 얘기했었고, 점진 기획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략을 수립해 놓고 이 전략에 대해서 계속해서 어떤 조정하고 또 맞춰 나가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상태를 만들어 나가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완벽하게 딱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맨 처음에 딱 얼개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이렇게 좀 단편적으로 계속해서 조정해 나가는 그러한 형태의 기획을 우리가 점진 기획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랬고요.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교류 기획은 이제 기획을 통해서 영향을 받는 사람들 간의 어떤 대면적인 교류, 소통,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그러한 기획을 우리가 교류 기획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인간 존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그러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고요. 다음에 지금 강자에 대한 약자의 이익 보호를 강조하는 기획,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일컫는 말이 이제 창도 기획이죠. 창도 기획. 그래서 이거는 어떤 피해를 입었을 때 이 피해를 어떻게 구제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법적 구제 장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 거냐, 이런 걸 이제 생각하는 기획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다음에 이제 급진 기획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이 급진 기획이라고 하는 건 이제 시간도 없고 뭔가 목적은 달성을 해야 되는데, 이제 빠른 시간 안에 그냥 지금 이 위기 상황, 요 지금 눈앞에 있는 상황만 딱 넘어갈 수 있도록 행동을 하게 만드는 그러한 기획들. 그래서 왜 우리가 뭐 외울 때 이렇게 앞자리만 따가지고 이렇게 딱딱딱딱 외우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그 급진 기획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거는 이제 얼마 못 가기 때문에 이제 그냥 딱 시험 앞두고서 이제 외워야 되는 거죠. 슈베르트의 숭어 뭐 이런 거 외워야 되는데 작곡자 모르는데 이제 슈베르트의 숭어를 슈베르트가 숭어를 작곡, 숭어의 작곡자는 슈베르트야 이렇게 외워야 되는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야 자음으로 외워 시옷이 시옷이야 그래가지고 슈베르트의 숭어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 이런 게 이제 급진 기획인 거죠. 이러다가 이제 잘못하면 어떻게 돼? 이제 베토벤의 붕어 이렇게 쓴단 말이지. 어, 이거는 굉장히 제한적이고 좀 그때 딱 그 상황을 넘어가기 위한 이러한 방편으로 써야 되는 그러한 기획이 급진 기획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문제에 나와 있는 강자에 대한 약자의 이익 보호를 강조하는 기획 유형. 이것은 이제 창도 기획에 해당이 된다. 정답이 여기서는 4번이 되는 것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허드슨의 기획 유형 같은 경우에는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다루었던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굉장히 여러 군데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잖아요. 여러 군데서 시험 문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은 알아둘 필요는 있겠다. 어떤 허드슨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좀 반갑게 맞이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번의 정답 4번이 되겠네요.
다음 9번입니다. 다음 중 국가기획에 대한 입장을 주장한 학자와 주장 내용의 연결이 잘못 연결된 것은 그랬습니다. 국가기획에 대한 입장은 이제 찬성의 입장과 반대의 입장, 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재에서는 반대의 입장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찬성의 입장을 살펴봤었습니다. 반대의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대표적인 학자가 이제 하이에크가 있었죠. 하이에크는 노예의 길이라고 하는 자신의 저서를 통해 가지고 이 국가 기획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찬성의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학자가 이제 뭐 파이너라든지 만하임이라든지 홀콤이라든지 이런 학자들이 있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주장한 학자와 주장 내용의 연결이 잘못 연결된 게 뭐냐? 문제가 이제 그렇게 나왔으니까 1번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파이너는 국가 기획을 통해 사회 부조리를 해결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파이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회에 여러 가지 만연되어 있는 부조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척결하거나 또 국민들이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국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국가 기획이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했었어요. 1번은 맞는 이야기가 됩니다. 다음 2번. 만하임은 국가 기획이 지극히 단조로운 사회를 초래할 것이며 독재의 초래 및 자유의 위축 등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들어보면 국가 기획을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만하임은 국가 기획을 좀 찬성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자유방임 사회에서 기획 사회로의 이행, 이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막 뭐 중구난방식으로 막 지멋대로 사는 거 이런 거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지멋대로 살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기획 사회, 그러니까 딱 정해져 있는 틀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국가 기획에 대한 찬성의 입장을 나타낸 학자가 바로 만하임입니다. 자, 그러면 국가 기획이 지극히 단조로운 사회를 초래할 것이고 독재 초래나 자유의 위축을 가져올 거라고 주장한 사람은 누구였어요? 노예의 길을 저술한 하이에크의 주장입니다. 2번은 여기서는 틀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음 3번. 홀콤은 관료제에 의한 계획적 민주주의를 주장하였다. 관료제도 이렇게 틀이 좀 잡혀 있잖아요. 그 틀을 바탕으로 해서 민주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주장한 내용, 홀콤의 주장이 되겠고요. 하이에크는 저서 노예의 길을 통해 국가 기획에 대한 반대 입장을 주장하였다. 맞는 이야기죠. 따라서 여기서는 지금 2번이 틀린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만하임의 주장이 아니라 하이에크의 주장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면 좋겠네요. 9번의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0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기획의 집행상 한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뭐 기획이라고 하는 것은 뭐 행정상의 한계, 수립상의 한계, 집행상의 한계, 여러 가지 한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집행상의 한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뭐냐 그랬는데, 1번 개인의 창의성 억제. 개인의 창의성을 억제한다는 것은 기획이 수립이 되는 그 자체가 일단은 창의성을 억제하는 문제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창의성 억제는 기획의 수립상 한계에 해당이 된다. 집행상 한계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우리 이렇게 봅니다. 1번이 바로 틀린 내용 같고요. 다음 반복적 사용의 제한, 그리고 현상 타파에 대한 저항과 반발, 그리고 기획의 경직화 현상,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기획이 가지고 있는 집행상의 한계에 해당이 된다.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마지막 문제라서 그랬나? 조금은 간단했습니다. 10번의 정답은 1번이 되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기획이 가지고 있는 수립상의 한계, 집행상의 한계, 행정상의 한계, 이걸 전부 다 알고 계셔야지 이 문제가 간단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러한 문제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뭘 정리하셔야 돼요. 기획의 수립상의 한계는 무엇이며, 집행상의 한계는 무엇이며, 행정상의 한계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정리할 수 있어야 되겠죠. 네. 그래야 이 문제가 굉장히 간단해진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0번의 정답 1번이 되는 것 확인할 수 있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10문제 다 풀어봄으로써
정책 이론에 대한 내용들을 완전히 다 정리를 했어요. 행정 이론과 정책 이론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러한 부분이죠. 공무원 시험에서 출제가 되는 비중이 한 30% 정도 되는 굉장히 좀 비중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학을 준비하는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 앞에 행정 이론과 두 번째 이 정책 이론을 이해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굉장히 좀 많은 이론들이 나오고 또 되게 뭐 학자들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정리하시기 좀 힘든 그런 부분들도 좀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내용들에 대한 맥락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하셔야 돼요. 단순하게 예전에 막 뭐 그 중고등학교 공부하듯이 뭐 프린트의 뭐 중요한 요점 밑줄 쳐가지고 외우는 형식 가지고 이 행정학을 대하셔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어, 괜히 뒤에 학이 붙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한 점들 생각을 하시고 모르면 모르는 대로 알면 아는 대로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하셔야 돼요. 그때 참으시면 안 됩니다. 늘상 강조드리죠. 질문 반드시 하시라고. 꼭 보면 질문이 필요한 사람들이 질문을 안 해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데 항상 열린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내가 질문할 거리가 만들어졌다. 그럼 내가 좀 공부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질문거리가 안 나온다라고 하는 건 자기가 공부 안 하는 겁니다. 어, 그 다 알아서 질문을 안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저를 만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오늘 여기서 모르는 게 뭔가, 모르는 걸 찾아나가는 음, 그러한 과정들도 겪어 나가셔야 됩니다. 그러셔야 여러분들이 한 단계 올라설 수 있어요. 주간행정학 5번째 시간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제 조직 이론을 가지고서 만나게 되겠네요. 조직 이론은 또 설명해야 될 얘기들이 또 너무나 많고 그래서 단일 장으로는 이 수업 시간이 굉장히 많이 투여가 되는 그러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리 조금 잘 읽어 오시고 그리고 또 다시 내용 정리하셔서 이 시간 같이 하도록 하시죠. 네, 오늘 이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또 새로운 문제 가지고 만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